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직 세상에 단 하나의 지식, 자유의 숲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만교회 담임 목사님, 공목사님과 여사모님을 모시고 오늘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위기 상황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에서 공문경 목사님 모시고 여주영 사모님을 통해서 이번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편찮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 목사님,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현동에 있는 부산 충만교회를 섬기고 있는 공경호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문현동, 문현여고 옆에 있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사랑 충만으로 섬기고 성숙하고 있는 좋은 교회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입니다. 예, 청년 여러분들 진리를 탐구하고요. 좋은 올바른 역사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꼭 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우리 사모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 성도들을 보살피고 목사님을 섬기면서 이 교회가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사모님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충만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여주영 사모입니다. 네, 오늘 뜻깊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얼굴만 봐도 천사 같지 않아요? 예, 청년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요. 많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세상의 역사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 자유의 숲이 이승만 연구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그러한 사상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상의 변화가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적그리스도 문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만이 이 땅에 계속 악한 그러한 나쁜 문화들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일반 전혀 모르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마침 암덩어리로 박혀버릴 때 정말 이 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연설에서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흘러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사상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 숲은 이러한 자그마한 사안이지만 한강 작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들의 짧은 지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노벨상이라는 건 특히 문학상을 우리 받은 한강 작가님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이 한강 작가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하는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 13살 때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 졸업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고 죽어간 그러한 모습들, 폭력에 의한 그러한 죽은 모습들을 아버지로부터 사진첩을 가지고 공부를 함으로 해서 작가님이 그때 자신의 세계관이 폭력에 대한 세계관이 이제 싹 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거의 많은 소설에서 4.3 폭동 사건에 대한 소설이 기재됨으로 해서 이 나라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 아파해서 이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 쭉 서치하면서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특이한 인상을 받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좀 자유롭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네. 한강 작가는 그러니까 89학번이고 94년부터 이제 등단해서 문학 작가로서 활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뭐 이런 작품을 가지고 노벨상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양인 여성으로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참 고무적인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떤 부분에서 전체에 대해서 충분히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점에서 어떤 제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인터뷰가 아마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님께서는 그러면 또 공부하시면서 한강 작가님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 4가지의 질문사항을 가지고 이제 또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기쁘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환호하는 것처럼 우리도 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글이라는 이 언어의 우수성이 또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러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큰 세계적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인에 대한 그런 위상이 더 높아질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에 대한 것과 또 이 책 내용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반드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마냥 기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한강 작가님이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글을 썼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너무 기쁜 일입니다. 왜냐? 이 글이라는 것은 총칼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글들을 보면서 최근에 책이 100만 권, 그냥 3일 사이에 100만 권이 팔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강 작가님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이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이 글이 암보다 공포스러운 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웃으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그러면 4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강 작가님이 채식주의자로 노벨 수상을 했습니다. 한국 문학가로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만은 동양인 또 여성 최초로 또 노벨상 수상한 데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더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사모님도 달아서 그냥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고요. 참 한국 사람이 지난 98년이었나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똑같은 감격과 감사가 있는 반면에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교육면에서, 문화면에서, 또 스포츠면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학이라는 영역에서 노벨상이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한강 작가의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다른 의미에서 좀 제고해야 될 편이 있다는 측면에서 반가적인,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 있고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러운 건가요? 우려스러운 거는 4.3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항쟁이라고 알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사건이라고 4.3 사건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에 관련돼서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팩트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또 예. 그에 기반해서 쓴 소설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금 좀 제거할 이렇게, 면이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국가에 의해서 죽은 양민들에 대한 네. 그런 내용만 부각을 하고, 4.3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모님은 그러면 우리 한강 작가님이 오늘 보시고 계신다고 하면, 여성으로서 또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공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한강 작가님한테 한번 좀 부탁하는 말씀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설은 이제 허구지 않습니까? 소설은 허구이지만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시간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허구를 넌픽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배경 속에서 한 영혼이 얼마만큼 사람들의 폭력성에 의해서 고통받았는지 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채식주의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한강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무리 허구적인 소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전제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전제하에서 시작되는 거라면 그 속에서 인간의 내면의 고통이라든지 또 그 폭력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설적인 예술적인 것이 문학적인 것이 잘 담겼다 할지라도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허구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이분이 2017년에 뉴욕타임즈지와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예. 한국 전쟁에 대해서 네네. 이제 평가를 하기를 한국 전쟁은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대리전이다. 그러면서 미군이 남한 사람들을 위험 있는 그러니까 존엄한 인간으로 인식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6.25가 도대체 누가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단초가 되나요? 그러니까 전쟁을 6.25 일으킨 당사자는 누군가요? 그러면? 그렇죠. 6.25 전쟁의 전범은 지금 김일성과 그 스탈린의 합작이고 또 중국이 가세한 그래서 남한의 남노당과 공산당과 또 이 북쪽에 있는 공산당 그리고 러시아, 중국 그 공산당이 정말 전범인 거죠. 전쟁의 주 범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지금은 다 드러나 있고요. 김일성 스스로가 해고할 때도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이웃 강대국들에 의한 각축전인 것처럼 그러니까 남침이라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미국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을 아주 존엄한 인간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식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마치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 소설의 가장 어떤 배경이 되는 4.3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봐서는 안 될 소설적인 요소를 위해서 전제되는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도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자유숲이 오랫동안,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근현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큰 압제,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과 김일성 합작품을 통해서 6.25를 통해서 이 남한까지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허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기도 없는 비행기도 없는 탱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이겨내가지고 전 세계의 자유를 지킨 영웅으로 나중에 뉴욕의 영웅의 거리에서 프레이드까지 그렇게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수업 우리 단체가 오랫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의 편향성을 우려하면서 꾸준히 바른 역사 교육을 이제 계속 해오면서 이승만 포럼을 지난 9월까지 저희들이 16차 이승만 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데이도 4차까지 했고요. 청년들을 이제 또 가르치는 청년들의 미래를 여는 독립정신을 지금 현재 토요일마다 13번째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같은 회원으로서 활동하시는 우리의 목사님께서 이 책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앞서 언급은 했지만 좀 더 한 번 더 자기의 생각을 한 번 더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유의 숲에서 우리가 마칠 때 늘 외치는 구호가 뭐였죠? 진리, 자유, 연합. 그 중간에 자유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자유의 숲은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의 유작을 공부하는 그런 단체고 그걸 또 잘 계승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단체인데 자유는 공산권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치죠. 근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하고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사상과 또한 생애를 본받고자 하는 독립정신 등의 책을 공부하는 그런 단체라면 오늘 우리가 이슈로 삼고 있는 채식주의자 그리고 소년이 온다 이런 노벨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자유적인 관점이 없고 특별히 우리가 언급했던 감성적인 그런 요소는 풍성하게 그렇게 다뤘을지 모르겠지만 국제관계적인 외교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요소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피해자 위주의 피해자의 어떤 아프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이것을 한국어라는 좋은 어떤 문학적인 기법에 의해서만 써놓았던 점에서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고 편향된 역사의식에 근거한 그런 책이라는 점에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게 하나의 세계관인데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면 우리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읽힐 만한 책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숲의 회원으로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더 이렇게 깨어나고 바른 역사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사모님이 6.25 동란 때 결국 소련 스탈린과 김일성 그리고 모 대통령의 합작품으로 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없애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세력 중에 또 남한 자체에 자생하고 있는 남로당 세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4.3 사건, 폭동이라고도 하는데 4.3 사건이라고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4.3 사건에서 사모님께서 그 전쟁, 4.3 사건의 그 동기가 그 시발이 어떻게 되었다고 누구에 의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을 좀 해주면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 4.3이라고 했을 때, 이 4월 3일 날 제주 사람들이 많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이게 연도로 치면 1948년 4월 3일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시작되는 그런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가 뽑혀지는,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3년 만에 나라가 생겨지기 전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나라를 세우자, 아니다, 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우리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중재를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소련은 아주 야욕이 있었죠. 공산주의에 대한. 그렇지만 미국은 땅이 멀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대한 그냥 이 어떤 민주주의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야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이제 잘 정부로 세워지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이제 소련과 계속 협상하는 가운데 소련과는 협상이 되지 않자 이제 유엔으로 이것이 이전이 되고 유엔 하에 이제 총선거가 이루어지기로 결정이 됐죠. 하지만 북한 쪽의 사람들, 북한 쪽의 김일성 대표와 또 소련은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산화 되기에 딱 좋겠다 싶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빨리 단독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자. 그래서 공산주의를 막자라는 의견 하에 50선거를 추진했고요. 그런데 북한은 계속 반대를 했고 또 남쪽에 있던 사람들도 남쪽에 있는 남노당들은 그 선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5월 10일이 되기 전에 폭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 대해서 아주 반란을 일으키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군인들은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시민의 복장을 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이 공산당과 이 선량한 시민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을 때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공산당들을 폭동하던 공산주의자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채식주의자를 쓴 이 한강 작가가 이 부유한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롭게 문학 작품을 쓸 수도 없을 정도의 가난과 기아와 같이 우리 남한조차도 북한 공산주의 밑에 있었을 겁니다. 북한과 같이 남한도 공산주의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가장 우리나라의 근대화, 우리나라의 건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 4.3에 대한 역사적 관점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외국에 소개되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한국 괜찮은 줄 알았는데 민주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을 단기간에 이룬 아주 우수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아마 혼돈스럽게 하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많이 칭찬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의 많은 국민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건국과 근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자학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과서의 문제 속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더 이렇게 기정사실화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 지도 잠깐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얼핏 저 지도를 보면서 참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그 소련과 중국과 몽고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쭉 유럽과 연결이 되면서 저 조그마한 쥐꼬리가 아니라 토끼꼬리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와 싸워서 획득했다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4.3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옆에서 사모님 말씀하는 걸 계속 지켜보면서 공목사님을 바라보니까 사모님이 말씀하는 게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또 대견스럽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의하시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질문할 것은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여쭈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의 유튜브를 들으면서 경기도에서 이제 그 책을 학생들 도서관에 배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반대해서 무산이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욕실에서 남자분이 자유하는 모습을 막 상세하게 그려놓으면서 그런 희열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또 그 책을 적었다는 것은 이 학생들에게도 참 봐야 할 책인가 그런 의문을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혹시 서치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쭈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강 작가의 그 노벨상 수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좀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데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은 이전에 가졌던 생각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것인데, 새롭게 태어난 것이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관이 새로워진다는 것이고, 눈이 새로워진다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계관이 그 마음에 장착되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강 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뿐만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약간 대외적으로 알리기가 껄끄러운, 그리고 문학이라는, 소설이라는 이 책 안에 담기 좀 어려운 것들이 대중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나타나는 것에서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 중학생 이 도서관에다가 이 책을 비치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씹을 이가 없는 애들에게 뭐 음식을 먹으라는 그런 개념의 어려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이것을 접했을 경우에 역사학자들하고 또 이 소설가, 문학가가 다른 이유는 학자들은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으면 서로 다툰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바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가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좀 조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 책에 대해서 읽고 또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기대를 하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저 같은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좀 고침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 목사님께서 너무 참 제가 듣고 싶은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목회자분들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어 있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같은 성도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는 방금까지 일하고 지금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세상 흘러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마침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적인 능력을 이제 갖추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문학은 참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자기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 속에서 또 그 사람의 심리라든지 또 그러면서 더 마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소설이지 않나, 문학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레미제라블 소설을 통해서 제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게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프랑스 혁명 자체가 사회를 변혁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사건인데, 그 배경 속에서 한 제수였던 사람이 그 신부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진 그 사람이 아주 어린 그 로제타라고 하는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소설을 통해서 그리는 걸 보면서, 이 빅토르 위고 작가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혁명이라는 것은 혁명으로 이 사회가 변화되기보다는 정말 진정한 용서와 사랑, 이것이 이 사회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분이 저는 정치가로도 활동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문학에 진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가가 할 수 없고 정치가가 할 수 없는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허구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예술적인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꾸며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곳에도 인간의 참된 선을 추구하는 양심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예술적인 것들, 무한한 상상력도 있지만, 또 우리 한강 작가가 굉장히 말의 표현이 섬세하고 풍부하고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진실성과 또 도덕적인, 그리고 어떤 양심의 추구, 도덕적인 추구가 있어서 그 문학을 통해서 정말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에도 이 소설가의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정말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에 아까 집사님 폭탄을 터뜨렸다 그랬는데 저는 한강에 독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독이 든 물을 마시면 다들 배탈이 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어떤 톨스토이의 작품이라든지 세익스피어 작품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박완서 작품이라든지 도스토예브스키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같은 그런 것들은 정말 남북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스토우 부인의 아저씨 오두막집 같은 그런 문학에 아주 파급 효과가 클 텐데 그렇죠. 정말 긍정적인 파급 효과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이런 풍토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면 이 세상이 다 어둠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열심히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결론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모님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작가의 기본 바탕, 각 작가의 그 파워, 그리고 작가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귀한 영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펜앤마이크에 나오는 김규나 작가님이신가요? 김규나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설은 읽고 난 뒤에 딱 닫았을 때 우리 머릿속에 막 뜨거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자극을 해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작가님의 글은 보면 누군가 미워해야 되고 누군가 적개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소설이라고 하면 우리 사모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한강에 우리가 독약을 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원치 않아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마무리할 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자유의 모습도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침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13살 때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세계관이 되고 지금 이 소설로 나타낸 것처럼 만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목사님으로서 또 사모님으로서 성직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해주시면 좋을지 한번 말씀하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적인 아까 말씀드린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협회 사명자로서의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인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어떤지 문학 작품에서 미술이나 연극이나 이런 여러 예술 장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도 당시에 사회는 지금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판단하는 우리 사회는 정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4.3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서야 그것을 문학이라는 측면으로 소설이라는 장면으로 재해석하고 또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제대로 안 써놓으면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을 계속 겪을 수 있는데 제가 청년들이나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영세주의적이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책을 덮었을 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들도록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은 문학 작품을 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별히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법하다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소설은 너무 주관적인 그런 관점에 쓰여졌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 그런 점을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인터뷰 하면서 뿐만 아니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한강 우리 작가님 같은 그런 수준 높은 작가들을 배출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한강 작가님을 비판하고 그 잘못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세대에 이것이 잘못된 세계관으로 형성이 될 때 우리 이 나라와 교회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될까,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간단하게 또 마무리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벨 문학상 이런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또 우리 한민족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거, 그런 공통점을 가지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제 세상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냥 주변에서 다 칭찬하고 주변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것이 그냥 다 좋은 책이거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뭔지, 또 이것이 진실한지, 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또 이것이 선과 악으로 보았을 때 정말 선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또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신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너무나도 미혹이 많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 전 세계에 휩싸여 있고, 권위자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이 상을 준, 이 노벨상을 준 이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또 유엔에 대해서도, 이런 유엔에서 오히려 성교육을 더 아주 급진적으로 성교육을 권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관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앞서서 목사님이나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정말 바른 역사관 속에서, 그런 풍토 속에서 다양한 문학가, 다양한 예술가, 크리에이터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에 바탕한. 그래서 바른 역사 교육을 교회에서, 성경도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교육과 함께 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한 말씀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설가가 아니고 목회자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학을 조금 사모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 그런 교육 받긴 했지만 정말 이 한강보다 더 풍요로운, 더 상상력이 뛰어나고,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에 물씬 풍겨날 수 있는, 저는 중학교 때 제와벌을 읽었는데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대학교 때 한 번 더 읽었을 때 부스키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건 아니더라도 죄가 어떤 건지, 또 벌이 어떤 건지,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조선 말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의 독립 내력을 쭉 보면서 도학, 그러니까 유학을 숭상함으로 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다고 적어 놨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학문을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한강의 이번에 노벨상 수상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아마 열정적으로 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성경 구절 하나 읽고요. 저희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 3절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네, 여호와를 알자는 목사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저희 인터뷰를 애청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독과 댓글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에 단 하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